민트 오디오북. 너무나도 따분했던 일상이 문제였는지도 모른다. 그건 순전히 장씨 때문이었다. 미쳤다고 생각했다. 자네도 말이여, 지방 봄바람이 분 거여. 봄바람, 박이선. 본래 나는 유학자 집안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며 양반과 상놈의 구별이 없어진 지금에도 집안 이야기가 나오면 입에 침이 마른다. 가문의 내력과 공고한 한학의 세계를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심취해서 듣는 사람이 지루해서 하품하고 딴짓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다가 결국 얼굴이 찡그려질 때야 멈추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학을 많이 공부한 것은 아니다. 어렸을 적 서당을 개설하고 훈장을 했던 할아버지 밑에서 천자문이나 좀 읽고 사자소학을 중간쯤 배우다 그만둔 것이 전부다.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새마을운동으로 스레트를 얹어 볼성사 나온 삼칸집이었을 망정 우리 집을 유유히 휘감아도는 한학자의 기풍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집안이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은 할아버지가 난데없이 사업을 한다며 쥐가 도장방 드나들듯이 도회지로 나다니면서부터라고 했다. 할아버지는 시대가 변해가는 것을 모르고 그저 한문만 익히다 해방을 맞고 난 후에 처지를 깨달았던 것 같다. 어디 써먹을 데 없는 한학을 부여잡고 있는 자신과 저만치 앞서가는 친구들을 비교할 때 몹시 부러웠을 것이다. 상당했던 전답을 팔아치워 도회지로 가서 요정이니 여관업이니 하는 것을 시작한 것이 잘못된 행사였다는 말은 모두 할머니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다. 정초에 할머니께 세배를 드리러 가면 인자한 표정으로 조곤조곤 말씀하시다 갑자기 눈에 불똥이 튀이며 남편에 대한 원망의 소리를 한바탕 해대는 것이었다. 그 소절이 변함없이 해마다 계속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눈을 감으면 머릿속에서 영삭이 돌아가듯이 할머니가 등장하여 한바탕 소리를 시작한다. 아무튼 할머니는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끝을 맺곤 했다. 그런께 사내 자식은 시대를 잘 만나야 하지만서도 지 가진 것부터 잘 간수하는 것이 장땡이여. 할머니가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담요를 펼쳐놓고 귀퉁이가 달아빠진 화투짝으로 하루 운수를 점치는 일이었다. 그래서 장땡이란 말이 자연스러웠고 하도 많이 듣다 보니 그게 제일 높은 패인 줄 알았다. 나중에 장땡도 38광땡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였다. 진작 알았더라면 알려드렸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어른들은 우리가 한때 행색계나 하는 집안이었지만 시대를 잘못 만나 안타깝게 몰락했다는 자부심과 아쉬움을 함께 간직하고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결혼을 앞두고 인사를 할 때 아버지가 선보인 것은 역시 집안 얘기였다. 근께 시방은 이 집안이 기울어 볼품 없지만 이놈도 뼛속 깊은 곳에 양반의 피가 흐르고 있슈. 아마 사는 동안 비럭질은 헐망정 놈에게 욕먹을 짓은 하지 않을 거구만요.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 아버지가 누누이 강조한 말이었다. 집안 이야기가 나오자 처가도 질 수 없다는 듯 고상한 가문의 내력을 펼쳐서 분위기는 잠옷 화기애애했다. 서로 죽혀 세우고 감탄하느라 상견례는 매우 품격 있게 치러졌다. 이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장모는
여러 사위들 가운데 유독 나를 예의 바르다며 인정해 주었고, 사는 것이 넉넉하지 못할 망정 혼사라는 것은 이렇게 어울리는 집안끼리 치러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처가에서 많은 힘을 보태 신접살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었다. 아버지 말대로 기울어버린 집안에서는 솥단지 하나 사줄 형편이 되지 못했다. 비록 처가의 눈치를 볼 망정 누가 보더라도 결혼 생활은 평탄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안정적인 회사에 입사해서 정년을 맞이할 때까지 걱정이 없었고, 가정에서는 큰 소리 나는 일 없이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놈의 호기심과 따분함이 문제였다. 장인은 건축업을 하고 있어 공사 현장이 있는 타지에 머무는 일이 많았고, 예순을 훌쩍 넘긴 장모는 친구들과 계모임을 하거나 딸네 집을 순회하며 신세 한탄을 하는 것으로 소위 삼고 있었다. 요즘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취미 생활을 할 만도 한데, 통 관심이 없이 결혼한 자녀들의 일상을 시시콜콜 간섭하는 것이 장모의 유일한 취미였다. 직접적으로 나에게 귀찮은 소리를 하지 않더라도 아내를 통해서 들려오는 잔소리와 간섭은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간섭 횟수가 줄어들더니 발길을 뚝 끊어버렸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신경을 쓰지 않았다. 오히려 편한 마음이 들어 여기저기 쏘다니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장모가 무슨 취미거리라도 찾아낸 것 같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루는 아내가 나에게 조용히 물었다. 여보, 지르박 알아요? 지르박? 사교 주만인가? 엄마가 요즘 거기에 쏙 빠졌어요. 날마다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운동 삼아 다니시는 것이겠지. 아내는 내심 걱정이 되는 눈치였다. 그러고 보니 장모님의 차림새가 전과 달리 화려해지고 뭔가 활기가 도는 것 같았다. 엄마도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 하필이면 왜 춤을 배우고 그러는지 몰라요. 요즘에 댄스 배우는 사람 많아. 회사에서도 스포츠 댄스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었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는 모양인데 나는 관심 없어서 근처에 가본 일이 없었다. 우스꽝스럽게 엉덩이를 내밀고 발을 앞뒤로 출싹거리며 남녀가 뱅글뱅글 돌아가며 춤추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여자들을 위한 벨리댄스 학원 간판도 여러 곳 본 적이 있지만 만약 아내가 그런 춤을 배우러 다닌다면 도시락을 싸들고 쫓아다니며 말렸을 것이다. 더구나 한창 일해야 할 젊은 사람들이 춤이나 배우러 다니는 모양새가 영 탐탁지 않게 생각되어 회사에서도 댄스하는 사람들과는 별로 친하지 않았다. 장모는 나이가 있으니 친구들과 모여서 계모임을 하다 보면 운동도 할 겸 지르박을 배우러 다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늙음하게 자식들만 쫓아다니며 닥달할 것이 아니라 운동 삼아 춤을 추면 관절에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춤바람 나서 제비에게 홀렸다느니 사기를 당했다느니 하는 뉴스도 캐캐 묵은 과거에나 있었지 요즘 그런 뉴스가 어디 한 줄이나 나오던가. 서로 제비가 아직까지 있다고 한들 젊은 여자를 놔두고 고구마 줄기에 매달린 것처럼 손자들을 주렁주렁 거느린 할머니를 노릴 일은 없을 터였다. 문제는 장모가 아니라 나에게 있었다.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그 춤세계에 내가 호기심을 가지게 될 줄 누가 알았으랴. 어쩌면 너무나도 따분했던 일상이 문제였는지도 모른다. 결혼해서 처음 처가에 갔을 때 골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시커먼 연탄을 가득 싣고 있는 배달 트럭이었다. 골목을 지나 조금 들어가면 계단이 시작되고 양옆으로 집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어 거주 인구가 꽤나 되는 곳이었다.
겨울이 오기 전 연탄을 배달시켜 창고에 쌓아두기 때문에 연탄 트럭은 거의 매일 골목을 막고 있었다. 연탄을 배달하는 사람은 장씨라 불리는 사내인데 아마 나보다 5살은 더 먹은 것 같았다. 키는 작달막하고 배가 나와서 볼품없어 보이는 체구에 항상 모자를 눌러쓰고 시커먼 얼굴에 눈을 희번덕거리며 연탄을 쥐고 날랐다. 그가 지나갈 때 사람들은 한쪽 벽에 붙어서 길을 양보해야 했다. 고마움의 표시로 땀범벅이 된 채 희죽 웃음을 지어 보이기라도 하면 누런 뻐드렁니가 드러나서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다. 몇 년 후 처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연탄 배달 장씨를 만날 일이 없었다. 기억 속에 그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떠올릴 필요도 없는 인물이었다. 연탄 배달 장씨를 우연히 목격한 것은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기 시작하던 가을, 거래처 사람과 점심을 먹고 시장 앞을 지날 때였다. 반짝이는 젓갈색 구두를 신고 하얀 바지를 잔뜩 끌어올린 남자가 눈앞을 지나가는데 향수로 목욕을 한 것처럼 온몸에서 풍기는 역겨운 향수 냄새가 바람을 타고 코끝을 자극했다.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 사내를 응시했다. 그도 따가운 눈길을 느꼈는지 몇 걸음 걷다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희죽 웃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뒤통수를 망치로 두들겨 맞은 듯 멍해져서 잠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작달막한 키에 동그란 얼굴, 그리고 웃을 때 드러나는 뻐드렁니가 연탄 배달 장씨의 결정적인 특징이었다. 아마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장씨는 눈이 부시도록 하얀 와이셔츠에 금박무늬가 들어간 조끼를 하얀 바지에 받쳐 입고 젓갈색 구두를 신어 잠옷 멋진 모습이었다. 누가 저를 연탄 배달 장씨라고 볼 것인가? 나는 그동안 저 사람이 돈벼락을 맞았나 싶기도 하고 본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시장 입구에 있는 2층 콜라텍으로 들어갔다. 그제야 나는 그가 콜라텍에 춤추러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장씨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니, 만났더라도 그냥 잊고 갈 길을 갔더라면 좋았을 것을. 나는 마치 귀신에 홀린 것처럼 그가 들어간 콜라텍 문을 열고 있었다. 평소 관심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던 곳이 바로 콜라텍이었다. 장모처럼 나이 지긋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고 있던 곳의 문을 열고 있는 내 모습을 생각해보라. 그건 순전히 장씨 때문이었다. 나는 장씨를 따라 들어간 것일 뿐 춤을 배운다거나 누구를 만나볼 요량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입구에 테이블을 놓고 앉아있던 중년 여자가 많이 바라보았다. 나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어찌할 바 모르고 서 있는데 뒤따라 들어온 남자가 지폐를 꺼내서 카운터에 앉은 여자에게 건네고 거스름돈을 받아갔다. 나는 얼마를 건네야 할지 몰라 쭈뼛거리면서 물었다. 얼마예요? 카운터의 여자는 그것도 모르냐는 투로 입을 삐죽이며 표지판을 가리켰다. 그제야 입장료 2,000원이란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계산을 하고 천천히 걸으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장씨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 없고 복도에 놓인 의자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커피를 마시며 담소하는 것이 보였다. 남자들은 하나같이 거리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옷차림에 매우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다. 여자들은
가방이나 장바구니 같은 것을 보관대에 맡긴 후 빨간 원피스나 허벅지가 살짝 드러나도록 고리패인 스커트를 입고 화장을 굳히는 중이었다. 내 또래 젊은 사람들은 없고 모두 나이 지긋한 사람들이다. 화려한 옷차림과 화장으로 나이를 감추고 있었지만 이마와 목에 깊게 패인 주름은 그들의 나이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남자들은 힐끗 눈을 돌려 약간 경계하는 듯 표정을 지어 보이고 이내 고개를 돌렸다. 장씨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음악 소리가 쿵쿵대는 홀로 들어간 것 같았다. 나는 서너 명의 여자들의 뒤를 따라 두꺼운 문을 밀고 홀로 들어섰다. 순간 엄청난 음악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어 머리를 흔들어 놓고 가슴속 저 깊은 곳에서 눈치 보고 있던 심장을 사정없이 두들게 됐다. 나는 발을 떼지 못하고 눈앞에 펼쳐진 낯선 광경에 혼을 빼앗긴 채 장승처럼 굳어버렸다. 어림잡아 구청 대강당처럼 넓은 홀에는 콩나물 시루처럼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어두컴컴한 홀을 천장의 조명이 빙빙 돌아가며 비춰주고 있었다. 그나마 밝은 곳은 전자오르간 연주가 있는 무대였다. 건반을 층층이 쌓아놓고 양손으로 두드리며 노래를 하는데 음악의 템포가 전체적으로 빠르고 경쾌했다. 홀 사방에는 어른 키보다 큰 대형 스피커를 세워놓아서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한 리듬의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장씨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형사처럼 눈을 두리번거리며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하지만 장씨는 키가 크지 않은 편이라 널뛰기 하듯이 팔딱대는 사람들 틈에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 몇 분간 분위기를 살핀 결과 한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입구 쪽에는 주로 나이 든 남녀가 마주보고 도라루방처럼 서서 박자에 맞추어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이상한 춤을 추고 저 안쪽에서 조금 젊은 남녀들이 빙빙 돌아가며 춤을 추고 있었다. 혼자 춤을 추는 사람은 없었다. 짝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벽에 붙어있는 의자에 참새들같이 옹기종기 앉아서 부러운 눈빛으로 구경을 했다. 장씨는 우측 구석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몸에 딱 달라붙는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와 짝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보더라도 장씨의 춤 솜씨는 현란하기 그지없었다. 마룻바닥에 기름칠을 해놓은 것처럼 장씨의 구두가 미끄러지며 여자의 손을 살짝 들어 올릴 때 여자는 경쾌한 걸음걸이로 사뿐사뿐 걸어와서 빙글 돌았다. 멀기도 했거니와 실내가 어두워서 장씨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번쩍이는 조명에 슬쩍 옆모습만 간신히 볼 수 있었다. 그는 배바지를 잔뜩 축혀 올리고 뼈없는 낙지마냥 좌우로 흔들거리며 춤을 추었는데 처음 보는 내 눈이 화끈거릴 정도였다. 나는 쿵쾅거리는 음악 속에서 정신없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고 생각했다. 미치지 않고서야 벌건 대낮에 어떻게 집단으로 발광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들이 집단으로 정신병원을 탈출해서 그 기쁨에 한바탕 춤을 추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 자리에 있다가는 나도 어떻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더 이상 그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도망치듯이 콜라텍을 빠져나왔다. 밖은 여전히 평온했다. 한가하게 걷는 사람, 신호를 기다리는 차, 엄마 손을 잡고 종종 걸음을 걷는 아이, 넥타이를 날리면서 바삐 걷는 회사원,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이었다. 그런데 저 안은 밖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광란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으니 나는 잠시 한눈을 팔다 개똥이라도 밟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몸 어디에 불쾌한 냄새가 배어 있을지 몰라 발을 들어 구두 밑창을 살펴보기까지 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물었다. 처가 이사하기 전에 살던 동네 있잖아. 골목에서 산동네로 연탄 배달해주던 장씨 기억해? 뚱딴지같이 장씨는 왜요?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말이야. 날씨가 추워지니까 연탄 생각이 나고 지게를 지고 다니던 모습이 떠올라서. 잘 모르는데 그 아저씨 불쌍하게 살았다고 해요. 별로 배우지도 못하고 연탄 공장에서 일하다가 가게를 차려서 배달했어요. 시커먼 얼굴에 땀을 뻘뻘 흘리며 지게를 지고 계단을 오르던 기억밖에 없어요. 아내도 장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나는 오늘 낮에 보았던 장씨 이야기를 해줄까 하다가 콜라텍의 그 이상한 분위기가 떠올라 입을 닫고 말았다. 잠이 들 때까지 내 머릿속에는 연탄 배달 장씨와 하얀 배바지를 입은 또 다른 장씨의 모습이 오버랩되어 얽혔다. 도대체 어느 것이 그의 진짜 모습일까? 궁금증이 가시지 않았으며 그를 만나면 멱살이라도 잡고 따져먹고 싶었다. 어쩌면 나는 그를 질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시커먼 얼굴로 연탄이나 배달하고 있을 일이지 쫙 빼입고 낙지처럼 흐물거리는 춤이라니. 밤새도록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캄캄한 천장에서 조명이 빙빙 돌아가고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마치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낮에 보았던 장면이 상영되었다. 장씨는 한쪽에서 걸어나와 멋진 춤을 추고 나는 한쪽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때부터 평범한 일상에 변화가 생겼다.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콜라텍 간판이 새롭게 보였고 무도 학원을 기웃거리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무도 학원 문턱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았다. 먼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고 춤이란 것이 하루 이틀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아무도 모르게 근처에 있는 무도 학원 문을 두드렸던 것이다. 무엇 땜시 춤을 배우려고 해요? 학원을 운영하는 늙은 원장이 처음 물었단 말이다. 넓은 이마가 유난히 번들거리고 하얀 머리카락을 좌우에서 걷어올려 간신히 대머리를 면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대답을 못하고 오물거렸다. 그냥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요. 운동하려면 스댄을 배워. 스댄이요? 그려, 스포츠 댄스 말이요. 여기는 무도학원인께 사교춤만 가르쳐준단 말시. 번지수 잘못 찍었구만이. 하지만 잘못 찾아온 곳은 아니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요란하게 엉덩이를 흔들며 토끼뛰임하는 스포츠 댄스를 할 생각은 없었다. 네, 사교춤을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내 말에 원장은 묘하게 웃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긴 사교를 하려면 춤을 알아야지. 제비도 하려고 춤 배우겠다면 당장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알아보더라고. 원장은 보기와 달리 춤 실력이 뛰어났고 학원 수강생도 적지 않은 편이었다. 밖에서 보면 무도학원 간판이 워낙 초라해서 바람이라도 불면 뚝 떨어질 것 같았지만 이곳에서 춤을 가르쳐 온 지 30년이 넘었다고 했다. 춤은 말이야, 박자를 타야 되는겨. 그리고 기초를 확실하게 배워야 돼. 기초 없이 기교만 배우면 발전이 없은께. 나는 원장이 알려주는 대로 춤을 배워나갔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지르박이었다. 6박으로 이루어진 빠른 리듬에 발을 떼면서 스텝을 정확히 밟기까지 2달이 걸렸다. 원장은 하나를 알려주고 시범을 보여준 다음 혼자 연습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내실로 들어가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는 것이었다.
춤을 배우러 온 수강생은 여럿 있었다. 늙음하게 운동 삼아 배우는 사람도 있고 나처럼 40 중후반에 작심한 듯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었다. 잔발이니 리듬짝이니 어는 요상한 춤이 요새 유행인 모양인데 자네들은 그런 뒤 정신 팔지 말고 사교에만 집중하란 말이야. 원장이 말하는 사교춤은 지르박, 트로트, 브루스다. 빠르기로 따지자면 지르박이 기본 6스텝을 경쾌하게 밟기에 가장 빠르다. 트로트는 4박자에 맞추어 지르박으로 가빠진 숨을 조금 느린 스텝으로 돌리는 것이고, 브루스는 잔잔한 호수에 기러기가 미끄러지듯이 부드럽게 춘다. 잔발춤은 일명 제자리춤이라고 말하는데 남녀가 마주보고 제자리에서 박자에 맞추어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바운스를 반복한다. 그러면서 느리게 한 발씩 옮기며 돌기도 하고 손을 잡는 것이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 리듬짝은 잔발춤보다 활동성이 있지만 지르박에 비하면 비교적 배우기 쉽다. 지르박만이어도 그 세계가 참으로 오묘하단 말씨. 적당히 스텝을 죽여설랑 고수 소리 들을 생각하덜 말어. 무술의 비허잠은 스텝은 일종의 품새나 마찬가지인디 품새를 지대로 배우지 않고 뭉개버리면 춤이 되겠는가? 그께 정확한 스텝을 밟아주란 말이여. 배우다 보면 지 몸에 맞는 기교가 저절로 생기는 법인께. 하지만 석 달이 채 못 되어 제풀에 지쳐 그만두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 학교를 퇴직하고 운동 삼아 배워왔던 최 선생이 다른 학원으로 옮겨버린 것이다. 우리끼리 수군거리는 것을 원장도 알고 있었는지 어느 날 교습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 10년 공부 도로함이 타불이란 말이여. 내가 뭘 했는가? 기초가 튼튼해야 발전이 있다고 휘었어, 아니었어? 지금은 자네들 기초를 맹그는 것인데 그 새를 못 참고 속성으로 기교만 대충 배워설랑 춤방에 드나들었단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씨. 그래도 간다면 내가 말리지는 않을 거구만이. 원장의 말을 듣고 나를 비롯해서 6명의 신입 수강생은 잠옷 비장한 표정을 지었다. 수강생 가운데 가장 진도가 빠른 사람은 내 또래 황 박사였다. 회사 생활을 하는지 자영업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사내였는데 반년 만에 원장이 가르치는 사교춤의 기본을 마스터해서 우리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그때까지 나는 지르박의 기본 스텝을 겨우 떼고 트로트와 브루스를 맛보고 있는 중이었다. 언제 현장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황 박사가 나에게 물었다. 이미 황 박사는 수차례 콜라텍을 다녀온 경험이 있었다. 나는 숙기가 없고 자신이 부족해서 춤을 배우고부터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었다. 대답을 못하고 미적거리는 것을 보고 가서 퇴짜 맞는 것도 많이 경험해야 된다고 합디다. 허구한 날 학원에서 우리끼리 추는 것은 지겹지 않소. 결국 황 박사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콜라텍을 가게 되었다. 내가 연탄 배달 장실을 찾아 첫 발을 들였던 때와 달리 이제 여유가 생겼다. 학원에서 워낙 음악을 많이 듣고 그나마 기본 스텝이라도 배워서인지 슬그머니 객기까지 생기는 것이었다. 황 박사는 수완 좋게 의자에 앉아있던 여자에게 신청해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우리는 기다란 의자에서 부러운 눈길로 사람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고 있지 말고 아무나 잡고 춰보시오. 참 답답하네. 정 묻어갔으면 이분 오고 한번 춰보든가. 황 박사는 안쓰러웠는지 웬 여자에게로 나를 이끌었다. 집에 가면 할머니라고 부르는 손자들이 서너 명 있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옷차림이 요란하지 않았다. 나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손을 내밀어 춤을 청했다. 이제 배우는 중인데 한 곡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홀로 나갔다. 홀은 사람들이 가득 차서
바늘 하나 꽂아 넣을 틈도 없어 보였지만 간신히 자리를 잡고 손을 잡았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앉았을 때는 귀가 먹먹하도록 크게 들렸던 음악이 들리지 않았다. 게다가 사방에서 춤을 추며 돌아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려워 손을 잡고 흔들 뿐이었다. 춤 안 춰봤는가? 어째 손만 잡고 흔드는지 모르겠네. 그녀는 황 박사를 잘 아는지 아니면 자기보다 훨씬 아래라고 생각해서인지 말을 놓았다. 박자를 타야지. 여자는 남자가 이끄는 대로 춤을 춘단 말이오. 리드를 해야요. 남자는 여자보단 춤 배우기가 훨씬 어렵구만이. 그제야 나는 학원에서 배웠던 스텝을 떠올리고 마음속으로 하나 둘 헤아리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춤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스텝은 제멋대로 꼬여버리고 잡아당겨야 할 때와 밀어야 할 때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해서 실수를 연발했다. 한 곡조 끝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른다. 아직 박자를 못하는구만이. 좀 더 배워야 쓰겄어. 고작 한 곡을 추고 그녀는 슬그머니 손을 빼더니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나는 그 뒷모습을 향해 목례를 하였는데 아마 우리를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다면 박장대소했을 것이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섰던 첫 시도에서 쓴 잔을 마셔버리고만 셈이었다. 한 번 거절당하자 두 번 손을 내밀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대로 도망치듯이 콜라텍을 빠져나오고 말았다. 이튿날 원장이 희죽 웃으며 물었다. 어제 춤방에 갔담서? 어쩌? 아직 많이 부족하던데요. 그래도 여기서 할 때는 잘 배웠는데 거기서는 스텝이고 뭐고 통 생각나지도 않고 엉켜버렸습니다. 그것도 경험이야. 자네는 기본기가 되어 있는데 과감성이 좀 부족혀. 그게 흠이라면 흠이지. 하지만 노력하면 좋은 날도 있을 것이네. 원장은 자신이 걸어왔던 춤 인생에 대해서 말해주었다. 전쟁이 막 끝나고 군부대 군속으로 일하면서 사교 댄스를 배웠다고 했다. 당신은 사교춤을 아무나 출 수 없었지. 다들 먹고 살기 바쁜데 누가 춤을 출 것인가. 사교라는 개념도 없었은 게. 춤을 즐기는 사람들이나 추었는데 나중에 중동붐이 일면서 춤바람 난 내팬네들이 많아진 거요. 단속이 심해서 숨어다니면서 춤을 췄단 게로. 제비니 무언이 하는 것들도 다 그때 생겨난 말이지. 그때가 그리운 원장은 담배 연기를 천천히 뿜으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자네도 말이여, 시방 봄바람이 분 거여. 사람이 어디 이팔 청춘 때만 봄바람이 분단가? 내가 살아본 깨로 서너 번 바람이 분단께. 장 씨를 다시 만난 것은 3년 후였다. 학원에서 춤을 어느 정도 배우고 적잖이 춤방을 드나들었지만 그를 만나지 못했던 것은 혹시 장모하고 마주칠까 봐 인근 도시로 원장을 갔기 때문이었다.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붙어 손을 내민 여성과 서너 곡은 기본이고 서로 호흡이 맞을 때는 1시간을 줄 때도 있었다. 그 사이 나도 모르게 옷차림과 신발에 신경을 쓰게 되어 항상 반듯하게 주름 잡힌 바지를 입고 광택나는 뾰족 구두를 신고 다녔다. 당신 갈수록 젊어지는가 봐. 털털하게 아무거나 입으면 되지 까탈스럽게 하얀 바지가 뭐야? 그리고 신발장에 구두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가끔 아내가 이렇게 타박을 했지만 춤방에 드나드는 것을 밝힐 수 없었다. 제 아무리 속이 넓은 여자라 할지라도 남편이 춤추러 다닌다면 당장 도끼 눈을 뜨고 덤빌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나는 보물을 발견하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그것을 들여다보는 사람처럼 감추고 부지런히 춤을 배워나갔다. 원장의 말대로
기본기를 익히고 리듬을 타며 춤을 추게 되자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것 같았다. 어이구, 누가 보면 제비라고 하겠어. 형씨 실력이 보통은 넘어. 황 박사가 나를 보고 감탄하는 소리였다. 그는 작정하고 춤을 배우느라 서울은 물론 전국 각지의 유명한 선생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말하자면 동문수학한 친구인 셈인데 아무래도 춤을 생업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황 박사, 나중에 학원이라도 차릴 생각이요? 인생을 몽땅 걸고 도박하는 사람 같네. 하면요, 진작 내 인생을 여기에 걸었지라. 돈 많은 과부나 한 명 잡아서 팔자 고치는 게 꿈이라면 꿈이지. 그의 말을 듣고 다 죽고 없어졌다는 제비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춤방에 다녀봐도 여자들을 후려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제비를 찾기 어려웠다. 고작 술이나 한 잔 얻어마시고 몸이나 탐내는 그런 류의 싸구려 춤꾼들이었는데 황 박사는 아예 제비가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었다. 눈이 있으면 보세요. 다들 죽을 날 잡아놓고 운동삼아 잔발춤이나 추는 노인네가 대부분이 아닙니까? 스포츠 댄스를 먼저 배운 여자들은 사교춤을 잘 안 추고 경계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텐데요. 그건 모르는 소리요. 아직 이 세계를 잘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 춤은 온맨키로 자신하고 맞는 사람이 있어. 남자나 여자나 그런 사람을 만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단게라. 그때는 누가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갖다 주는 것인께 춤이란 것이 참말 묘한 거 아니겠어? 황 박사는 자신 있는 표정을 지으며 다른 도시로 원정을 떠나는 길에 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다. 혼자 댕길라면 재미없을 것이구만. 이분하고 댕김서 놀아보시오. 그래도 이 바닥에서는 이름 꽤나 날린 사람인께. 그렇게 해서 장 씨를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황 박사는 장 씨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깍듯한 대우를 하였다. 그때도 장 씨는 하얀 바지를 배꼽까지 올려 입고 기름을 부어놓은 것처럼 반질거리는 구두를 신고 있었다. 나는 그를 모르는 채 했고 몇 가지 춤 기술을 배우며 어울리느라 술을 사야 했다. 장 씨는 나보다 8살 많았다. 언젠가 대포집에 앉아 술잔을 기울일 때 그가 물었다. 근데 말이여, 아무리 생각해도 나 직단 말이여. 어디서 봤을까이? 그가 말머리를 잡고 이끌어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처가가 교동이었고 거기서 봤을 것이란 말을 해주었다. 그러면 내가 연탄 배달할 때 봤겠구먼. 장 씨는 거침이 없었다. 오히려 연탄 배달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던 내가 민망할 정도였다. 그 동네 연탄은 내가 다 배달해 쓴 게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불었네. 3년 전까지 연탄 배달을 했고 지금은 아들이 이어받아서 보일러와 수도 배관까지 판매하는 일을 더하는 바람에 사업 규모가 더 커졌다며 잠옷 흐뭇한 표정이었다. 연탄 배달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어도 내놓고 말하기가 쉽지 않건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장 씨를 보고 신기한 생각이 들었다. 연탄 배달하는 것이 뭐 어째서? 내 표정을 보고 오히려 되묻기까지 했다. 그가 춤을 배우게 된 것은 연탄을 배달시키던 과부 때문이었다. 시장에서 꽤 큰 주단집을 하며 돈을 모아 호라비는 이가 서말이고 과부는 은이 서말이라는 옛말을 실감나게 해주던 과부가 장 씨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하지만 작달막한 키에 시커먼 얼굴로 땀을 뻘뻘 흘리며 연탄지게를 지고 오던 장 씨에게 과부가 눈길을 줄 리 없었다. 과부는 장 씨의 은근한 구애를 모르는 채 하고 속을 뒤집어 놓았다. 인물이 못났으면 춤이라도 보란 듯이 추든지 뭐 볼 것이 있어야지. 장 씨는 그제야 과부가 왜 주단집에 어울리지 않는 양장을 하고 다방 마담처럼 화장을 하고 다니는지
알 것 같았다. 자존심 상한 장 씨는 그 이튿날 무도학원에 등록하고 춤을 배우기 시작했다. 아마 춤방에서 과부를 만나면 손을 잡고 몇 곡 추다가 무안을 주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춤이란 것이 어디 마음대로 되는 일인가. 평생 연탄지게를 지고 구부정하게 걷던 사람이 자세를 꼿꼿이 세우고 리듬을 타며 스텝을 밟는 일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때로는 손톱에 낀 까만 연탄재 때문에 춤 연습을 하던 여자가 질겁하고 도망간 일도 있었다. 여러 차례 무시를 당하고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장 씨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지게를 지고 계단을 내려갈 때 속으로 숫자를 헤아리며 스텝을 밟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까지 했다. 장 씨는 자신이 왜 그렇게 열심히 배웠는지 모르겠다면서 술잔을 들이켰다. 춤은 상아가 없은께. 동생도 알겠지만 춤방에 가보면 누가 인물 보고 추든가. 돈 많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권력 있다고 행세하는 곳이 아닌께. 춤만 잘 추면 여자들이 서로 한 곡 추고 잡아 미친단 말이여. 그래서였을까. 장 씨는 어느 고비를 넘어서고부터 실력이 눈에 띄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지르박을 떼고 트로트에 이어 브루스를 제법 잘 춘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름난 춤 선생을 찾아 개인 교습을 받았다. 과부에게 복수를 했습니까? 나는 그것이 궁금했다. 장 씨는 너털 웃음을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복수고 뭐고 없더구먼. 남들이 우러러보는 실력을 갖추고 본게 과부가 짠하게 보이더란 말씨. 어떤 놈한테 홀라당 털렸디야. 춤이란 것은 그냥 그 순간을 즐겨야 되는 거요. 목적을 가지고 덤비면 춤을 망치게 된게 동생도 그것을 명심하더라고. 춤방에 오는 사람들 속을 들이다보면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 겉은 화려하고 본때 나더라도 속은 연탄맨키로 까맣게 타들어간 사람이 많지. 하지만 누가 그것을 물어보든가? 아무도 안 물어봐. 그냥 빙빙 돌아가면서 춤을 추면 되는 거요. 내가 밖에서는 연탄쟁이라도 안에 가면 대접을 받는 곳이 바로 거기요. 그러다 보면 봄바람이 일 때도 있겠지. 장 씨의 거창한 사설은 젖혀두자. 아무튼 나는 장 씨에게서 여러 가지 춤 기술을 배웠다. 리듬을 타면서 파트너를 리드하는 요령, 박자를 놓치지 않고 발을 죽이는 요령, 춤방에 들어갔을 때 불덩이 같은 가슴을 감추고 자신을 이끌어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여자를 재빨리 식별하는 요령 같은 실전 테크닉이었다. 아마 장 씨에게 춤을 배우던 때가 가장 즐거웠던 것 같다. 처가에 제지 없이 춤을 배우고 한없이 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춤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기운이 뚝 떨어지고 진눈깨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니 장인과 장모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는 저녁을 준비하지도 않고 멍한 눈으로 앉아 퇴근하는 남편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렸다. 자네 시방 뭐하고 다니는겨? 춤바람 났담서? 사람이 배울 거이 따로 있지? 어디 할 것이 없어서 춤을 배운단가? 미처 대답할 사이도 없이 장인과 장모는 번갈아가면서 쪼아댔다. 아내는 그때다 싶었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울음을 터뜨렸다. 유학자 집안이라고 허등마 그것이 숭 거짓말 아니단가? 양반 자손이 돼갖고 제비가 되불라고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어디 발바닥에 땀나도록 비빈서 춤을 추느냐 이 말이씨. 발동기에 시동을 걸어놓은 것처럼 장모의 말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일단 잡아떼고 기회를 보아서 사태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는데 장모가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다가앉았다.
효고불한 게 딱 잡아떼는구먼. 자네, 장씨 알어 몰러? 연탄장이 장씨 말이여. 장씨의 이야기가 나오자 나는 맥이 탁 풀려버렸다. 하긴 언제까지 감출 수 없는 일이었다. 춘방에서 아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장모가 먼 발치에서 보았을 수도 있었다. 나는 무조건 아니라고 부인해서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예, 압니다. 춤 배워서 제비 노릇을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운동 삼아 재미로 하는 것인데 너무하십니다. 어허, 이 사람이? 이번에는 장인이 짐짓 무거운 말투로 누르고 나선다. 장인어른, 까놓고 말해서 내가 뭐 죽을 짓이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도둑질을 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춘방을 드나들면서 장씨를 아는 사람이 어디 한둘도 아니고. 잠자코 말을 들을 줄 알았던 내가 되레 큰 소리를 치고 나서자 장모가 분한 듯이 손으로 방바닥을 탕탕 내려치며 소리 질렀다. 이놈이 장씨가 뭐 어쩌고 어째? 제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요즘은 문화센터 같은 데서도 춤을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색안경 끼고 바라볼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춘방에서 좋은 꼴 나는 거 못 봤다. 시방 바쁜 시간 쪼개서 예술이라도 하고 다닌단 말이오. 뭐여? 어디서 누굴 가르치래더라? 장모님도 아시잖아요. 장씨와 어울린다고 모두 춤바람 나면 내쫓길 여자들 많을 겁니다. 순간 장인이 내 멱살을 콱 움켜잡았다. 오랜 건축일로 악력이 보통 아닌 장인의 손에 멱살을 잡히고 몸이 시든 시래기같이 흔들렸다. 아내는 고개를 들어 힐끗 바라보더니 어린애가 울듯이 왕 울음을 터뜨렸다. 이놈이 어디서 그따위 헛소리를 짓거리는겨? 사내 자식이 그렇게 살려면 나가 죽어. 장인은 나를 질질 끌어다가 문 밖으로 내팽개쳤다. 현관문을 잡고 버둥거렸지만 우악스런 장인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장모는 소파에 굴러다니던 두툼한 방석을 들어다 내 뒤통수를 향해 집어던졌다. 꼬라지하고는 어물점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더니 어디서 어줍잖은 숭례를 대고 있네. 장모의 비웃음 소리가 비수처럼 귀에 박히고 사정없이 문이 닫혔다. 나는 질퍽한 땅바닥에 온몸이 흠씬 젖은 채 일어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생각해보면 딱히 잘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쫓아들어가 따질 마음이 나지 않고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싶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그동안 바람 한 번 피워본 일 없이 죽자 사자 일하고 가정을 건사해온 것이 억울하게 느껴졌다. 마당 한 구석에 자리한 계집에서 누렁이가 처량한 몰골로 움실대는 나를 바라보며 끙끙거렸다. 이대로 집을 나가버릴까? 아니면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할까? 마땅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제대로 반격할 틈도 없이 장모에게 당해버린 것이 분하고 부모 곁에서 남편이 얻어터지고 내쫓기는 것을 구경하는 아내가 얄미웠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골목을 비추는 가로등을 바라보았다. 진눈깨비에 번지는 가로등 불빛이 살얼음 덮인 땅바닥에서 현란하게 돌아가는 조명으로 보였다. 마치 춘방에 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조명이 반짝거리며 돌아가고 있었다. 랩을 하듯이 빠른 목소리로 욕설을 퍼붓는 장모는 건반, 주먹으로 가슴을 동당거리며 높은 음으로 울음을 터뜨리는 아내는 작은 북과 심벌즈, 간간히 헛기침을 하며 신뢰를 진정시키는 장인의 목소리는 큰 북이었다. 세 사람은 집안에서 리듬감 있는 음악을 생산하고 나는 좁은 마당에서 그 음악에 맞추어 몸을 내맡기고 있었다. 최악의 상황에서 극적으로 춤을 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아무래도 나는 미친 것이 분명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상황에 환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릴 리 없었다. 아무려면 어떠랴. 귓속을 파고드는 환청과 눈앞에 보이는 환영을 굳이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쫓겨나느라 미쳐 신발을 신지 못했지만 발이 시리지 않았고 나도 모르게 반질거리는 살얼음 위에서 스텝을 밟기 시작했다. 경쾌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귀에 부딪히는 칼바람이 가슴속에 이르러 봄바람으로 바뀌는 것 같았다. 한 발 디딜 때 억울함이 깨지고 두 발 디딜 때 참담한 마음이 녹아 부드럽게 되는 것을 느꼈다. 춥고 어두운 마당이 넓은 홀로 변하고 그곳에서 한없이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았다. 몸은 이제 음악과 일치되어 자연스럽게 리듬을 타고 차가운 겨울밤을 사뿐사뿐 거닐고 있었다.